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재협상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원안 밀어붙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뜻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의장의 합의안이 좋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른 가운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상당히 오늘 긴박한 상황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전국을 빨아들이는 무언가. 지금 이 블랙홀이 국회를 냉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검수완박 국면인데 출구가 없다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전해드리죠. 오늘 조가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이 동아일보 1면에서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또 점점점 함께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부패 완판이라고 장제원 실장의 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재협상은 불가피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자 여야가 검수완박을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 국면입니다.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매우 격앙된 분위기,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달 안에 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과연 여야가 이 재협상 국면에 들어설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장의 역할이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의도. 경향신문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의도, 누구의 어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국 수사는 검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단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검찰이 무언가 의도를 갖고 조국 가족을 수사했다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비판. 또 하나는 검찰 수사를 보며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의견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걸 진행자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묻거든요, 끝까지. 다시 돌아간다면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냐. 그 질문 저였다면 물어봤을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파행입니다. 파행. 한국일보입니다. 검수완박 국면 앞서 블랙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청문회까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1번 타자 한덕수 선서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고성을 지르고 퇴장을 해서 결국 청문회 파행됐습니다. 문제는 오늘 예정된 청문회는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았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협조 기대하지 않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격앙된 반응입니다. 결국 검수완박 국면이 해결돼야 나머지 여야 협상도 가능하다라는 이 얘기로 들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글러브. 조선일보 6면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글러브를 걸어놓은 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어퍼컷 글러브를 벽에 걸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합에 쿼드 제안 받으면 가입 긍정 검토하겠다. 월스트리트 저널 제목 중 대통령이 된 검사라는 제목도 눈여겨보이죠. 미중 긴장은 기회이자 위험이다. 북 핵시설 외부 사찰관 허용해야 한다라고 단호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권투글러브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인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베테랑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블랙홀, 비상구 없는 국면. 첫 번째 이야기, 긴박하게 돌아가는 검수완박 국면입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일 국회는 검수완박을 두고 한 걸음도 서로 물러나지 않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없는 대치, 검수완박 블랙홀.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삼갔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오고 반발이 일고 결국 당대표와 최고위에서 선회하기로 결정을 하자 윤석열 당선인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제원 실장을 통해서 윤 당선인의 비판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잘 받들어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믿는다. 당선인 입장도 좀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 애당초 검찰총장 사퇴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해석밖에 안 되는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또 우려를 잘 받들어서 해결 나갈 것이다. 지금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는 검찰총장 때의 생각과 당선인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제원 실장이 윤 당선인의 입장, 비판적 입장,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 검수완박 국면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뒤집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애초에 합의할 때 윤 당선인의 의중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즉 교감 없이 합의해 온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장면이에요. 오늘 조간신문 제목을 그대로 저희 갖고 왔어요. 궁지 몰린 권성동, 윤 만나 SOS.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에요.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으로 지지층 법조계 등 반발, 재논의 필요. 합의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어제 오후 예정에 없던 인수위를 방문해 당선인과 30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합의하기 전에 먼저 방문을 해서 교감을 하고 조율을 했어야 됐던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에이, 윤핵관인데 조율 없이 합의했겠어? 조율하고서 여론 심상치 않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비판적 의견으로 선회한 건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입장 번복, 윤심작용, 관측. 윤핵관 이양수 의원님. 자, 두 가지예요. 합의한 것, 애초에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윤 당선인과 교감 없이 덜컥수 합의하고 뒤늦게 SOS를 치러 만난 겁니까? 사전에 다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야. 아마 이제 저희들한테 설득했던 원내대표의 아마 입장을 아마 인수위 측이나 당선인한테도 전달을 했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의총을 저희가 1시간 40분이나 열었잖아요. 뭐 다들 찬성했다면 그냥 30분 만에 끝날 내용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의총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는데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저희들을 설득했던 그 것들은 뭐냐면 6개의 중대 범죄 중에 선거와 이제 국회의원들 선거 사범과 그다음에 공직자 대상 수사는 99%를 현재까지도 경찰이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경찰에 넘겨도 된다. 그다음에 방산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참사, 참사 범죄 이런 것들은 남겨놓은 경제 범죄나 부정부패 사건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6대 범죄 중에 4개를 해도 2개는 어차피 경찰이 하는 거고 2개는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큰 문제,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인데 민주당이 저렇게 원안을 그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좀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우려가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반대했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저런 폭주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논의로 설득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인수위나 이런 쪽에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서로 대화가 됐는지 뭐 사전에 논의가 됐는지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양수 의원님, 인수위와 전달이 됐다면 윤석열 당선인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조금 전 장제원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단 한 번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에서 달라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 올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권 원내가 네. 당선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그걸 확실치 잘 않다. 모르겠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그 소신이 좀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 검찰이라든가 이 법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분이라서 나름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예, 그때 당시에. 근데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또 바로 당선인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인수위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의 합의를 좀 다시 재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한겨레 신문 제목 체면국인 권성동 리더십 큰 타격. 그리고 어제 전재수 의원님은 돌직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합의 뒤집으면 원내대표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민주당의 기류예요. 자, 그러면 선조치 후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리고 나서 어제 인수위를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왜 그랬어야 했는지, 하지만 생각이 짧았다는 든지 앞으로 재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윤 당선인과 교감을 뒤늦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합의하면서 아예 보고조차 없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을 텐데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정확한 중재안의 내용을 이해했느냐, 알았느냐 이건 좀 약간 의문이지만 어쨌든 전혀 그건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다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선을 그어왔죠. 이 이제 검수완박 정국에 대해서.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당선인이 지난번에는 나는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피해가는 그런 이제 답변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도 정확한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내가 동의했다 문제 없다 이렇게 가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여론이 굉장히 급변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일단 국민 여론이 뭐 한동 후보자 표현 그대로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우군이었던 참여연대 민변조차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을 뺀 나머지가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여론이 만들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 점에서 여론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합의함으로써 이제 막을 명분을 잃었죠. 그러면서 야합 책임론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뒤집어 쓰는. 야합 책임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실리까지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사전에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굉장히 옹호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어려워졌냐. 사실 그건 너무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내세운 프레임은 하나였습니다. 이 검수완박이 처리되고 나면 죄인은 대박이고 국민은 독박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중재안에서 결국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비를 뺐습니다. 그러면
선거범죄 최대 수혜자는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회의원은 대박이 났고 국민들을 독박을 쓰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가 만든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든 거죠. 그런 점에서 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겨레 신문 제목 그대로 이게 참 아까 이제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었기 때문에 출구를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국면에 놓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뭐 다음 총선 있기 전까지 소수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하려면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해야 되는데 좀 첫발부터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건 틀림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비판대로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 지도부와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라고 현재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합의 파기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 상황 함께 보시죠.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뭐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을 해요. 결코 이건 용납할 수 없죠. 합의사항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 여부를 재협상하자는 거다라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합의 파기다라고 반발을 하며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왜 뒤집냐, 지은 죄가 많길래 그러냐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재협상하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협상 받아줄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근데 분명히 아쉬운 것은 하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를 하고 취소했죠. 취소하고서 직접 나서가지고 중재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는 의원총회에 딱 입장을 하니까 2장짜리 A4를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 중재안 해가지고 8개 항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불만이 많고 민주당도 불만이 많았던 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 뭐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사회도 안 볼 것이고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 이래버리시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받았던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양쪽을 100% 만족시킬 수도 없는 안이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완전 무결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이게 합의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야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가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는 당선자께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면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무슨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뢰가 깨져버리면 더더구나 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합의 사항이고 윤석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첫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정치적 합의거든요.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앞으로 어떤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합의안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원내대표 사이에 신뢰관계가 사실상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협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어제 저녁부터 이제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그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이상의 협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양당의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서 중재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아마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재협상은 없다. 국회의장이 합의한 대로 강행 처리 수순이 맞다라는 완고한 기류가 민주당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이 국회의장의 합의안에 빠져서 지금 국민의힘이 재협상하자라고 논의하는 게 선거 공직자 범죄 요거잖아요. 요거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할게요. 일단 지금 중재안은 정치적 이익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양당의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출구 전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재안이 있으면서 출구 전략이 생겼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사실 막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양 정당의 최대의 이익치에 부합하는 중재안이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자체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됐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범죄하고 선거 범죄를 제외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부패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 수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의 어떤 뇌물 사건들은 부패 범죄죠. 근데 공무원이 부패 범죄를 저지르면서 직권남용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직권남용을지 직무유기를 부패 범죄를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부패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물 수사만 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경찰에게 이거 보안 수사해서 올려라? 뭔가 지금 수사를 하다 만 느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관련돼 있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니까 수사를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선거사범이죠. 선거범죄. 그렇죠.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이단 말이야. 그런데 1개월을 남겨두고 경찰에서 첩보를 입수한다랄지 고소고발이 되어서 수사를 하는데 한 달밖에 없어요. 예컨대 드루킹을 예로 들면 경찰이 산책 갔다가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에서 1개월 수사하려면 너무 짧잖아요. 근데 경찰을 수사해서 또 검찰을 넘겨야 돼요.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 수사해서 넘겼다고 봐요. 근데 검찰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기소해봤자 무죄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보안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못 해요. 못 해요? 네, 그럼 경찰한테 이대로는 보안 수사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또 요청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시효 다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 단일성과 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는 또 검찰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조주빈 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N번방 사건 경찰에서 송치해갖고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청소년에 성범죄가 발견됐어요. 그럼 검찰 수사 못해요. 그럼 경찰에게 이런 뭐 성범죄 발견됐으니까 경찰 수사해서 올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물론 중재에 대한 합의를 했으면 존중을 해야죠. 근데 합의 문건에 있어서 합의안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다시 협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광선 변호사님 의견이에요. 검찰 출신. 그러니까 특히 공직자 선거 범죄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 의견 들어봤고, 자, 철험회 민주당 내의 반경파 철험회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더욱더 강경합니다. 원안대로 처리 강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쫄병들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양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기류 보셨고 전재수 의원님 말 들어봤듯이 재협상은 불가하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협상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재협상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민주당이 재협상을 안 받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에서 이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 범죄 이 두 가지를 이제 검찰에서 안 하고 그냥 경찰에만 하겠다. 이제 그래서 가장 큰 그 저항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 대형 참사라든지 그다음에 방위 산업 이거는 지금 부정부패라든가 경제 범죄 수사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는 못 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지금 편하려고 본인들이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비난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 지난 5년 동안 여당하면서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 국회의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가 있었다. 그거 감추려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저항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국민들 앞에 이제 떳떳하시려면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두 예. 개는 다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뭐 수사권이라든지 이거를 보장하는 쪽으로 예. 합의를 해줘야지만 그 국민들 그 눈높이에 맞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합의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저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나겠죠. 그럼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혼나는 거 신경 안 쓰고 강행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뭐 몸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강제로 상정을 이렇게 방지할 방법도 없고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 권성동 의원의 고뇌를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워낙에 원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말 최악은 막아보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지. 그 권성동 의원의 고뇌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재로서도 저희가 민주당에서 그냥 강행하겠다, 원안대로 하겠다, 예. 뭐 아니면 합의한 대로 그냥 기존에 했던 거 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없다. 예, 진짜 이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되니까 너무 저희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네. 선진화법에서 만약에 가서 옷깃만 건드려도 바로 기소되고요. 그 국회 경위들이 끌고 나가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법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라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폭주를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전재수 의원님.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무려 민주당보다 1시간이나 빨리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가지고 합의를 해놓고. 아, 민주당보다 빨리 받았어요? 1시간 빨리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합의를 해놓고 이 합의를 다 해놓고 더더구나 첫 1호 합의를 해놓고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소위 말해서 이 합의를 깨버리고 난 뒤에 이걸 추진을 하면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아니 민주당대로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만족하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세상 천지에 어디가 존재를 합니까? 늘 보완하고 만들어 나가고 끊임없이 이 부족한 걸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들여 가지고 합의를 했던 것이고 합의를 했으면 그걸 지켜야죠. 근데 그걸 만약에 합의한 대로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꼭 한 말씀만 드리면 마치 이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에 이르는 이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권한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과도한 독점적인 권력 이것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이 기득권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특권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마치 민주당이 집권 여당도 해봤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야당이 되는데 마치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이 날뛰는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서는 가능해도 어떻게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9.2%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1,600만 건의 형사사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28일 끝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8일 끝내겠다. 오늘 26일이니까 27, 28 이틀. 어젯밤부터 법사위 소집했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어요.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몇몇 뭐 이상민 의원, 박용진, 조응천, 김혜영은 전 의원이니까 안 되고 적어도 셋은 뭐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권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민주당이 28일 안에 끝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끝낼 수 있는 구조예요? 물론 끝낼 수 있는.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일단 이제 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에 올릴 때 만약 국민이 반대면 안건 조정위를 할 텐데 안건 조정위는 이미 민영배 민주당 출신 의원이 무소속이 돼 있죠. 그럼 넣으면 이제 4대 2로 되기 때문에 바로 통과가 되겠죠. 위장 탈당했고 그렇죠.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막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좀 정의당이 중재안에 합의한 국민의힘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입장으로 똑같이 돌아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정의당이 협조할까? 굉장히 지금 정의당은 합의안에 찬성한 쪽이에요. 그렇게 봐야겠죠. 중재안에 이제 중재안을 이제 양당이 합의했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과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3 찬성이 아니라 본회의 안건 자체는 과반 찬성입니다. 절반만 넘으면 돼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나와도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한 거죠. 그 셋넷 갖고 안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림도 없는 숫자죠. 셋넷까지. 전재수 의원님까지 포함. 그런 점에서 사실 막을 방법이 없는 건 맞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민주당의 우군이라고 했던 그런 어떤 외곽,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반대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여론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면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되게 어떤 전국 주도권 자체 민주당으로 넘어간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후에 만난다고 해요. 의장이 다시 한번 주재를 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타결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어떤 또 하나의 중재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박병석 의장이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한번 부른 정도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설득을 하겠죠. 박 의장이 뭐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가 그래도 합의한 건데 합의안을 지키라. 라고 설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내가 보기에도 선거 범죄랑 공직자 범죄를 빼는 게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걸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 의장의 마음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이재명 기자는 알아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압니다.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를 했다고 해서 설마 6개 검찰의 직접 수사권 6개 중대 범죄 중에 뭐 3개는 허용하고 3개는 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이제 검찰이 뭐 보관서를 하든 간에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런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아마 중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뜻밖으로 4개는 빼고 2개를 남겨놓는 이런 중재를 냈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 논리라면 선거사법만 넣는 것, 그러니까 3개를 빼고 3개를 넣는 걸 못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공직자보다 오히려 선거사범인 거죠. 선거사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운 게 선거법인데. 그러면 공직자랑 선거범죄 둘 다 넣자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갈라서 그렇게 할 수도 하나는 있는 빼고 거죠. 하나만 넣자. 선거사범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전 이런 중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거사범의 가장 큰 문제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가장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오히려 눌려서 선거사범도 공소시효를 뭐 지금 사실상 중대범죄 공소시효 거의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과감해서 늘려서 뭐 지금 4년 임기가 4년이면 뭐 절반으로 2년 공소시효 2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사범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줄이는 방식으로 또 중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재안을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중재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지금 중재안에 서명을 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명분이 있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양수 의원님 예를 들어서 가정이에요. 박 의장이
지금 공직자 범죄랑 선거 범죄 둘 다 요구했는데 합의안을 깬 것도 있으니까 공직자는 빼고 선거 범죄만 하자라고 만약에 제안을 하면 또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해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적 저항이 두 개를 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합의 안 해요? 하나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뭐 당선인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합의를 파기하냐, 한동훈 뭐 장관 내정자가 한마디 했더니 파기하냐, 지금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전 국민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어갖고 저희 국민의힘들은 지금 당 문 닫으라 그러고 저도 문자 폭탄 오고. 아, 당 문 닫으라 그래요? 예, 우리 당의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그 벼랑 끝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시 재합의하자 그랬는데 그걸 응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정말 불쌍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몰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진짜 물론 여야 합의는 지켜져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게 번복되거나 이러면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이 뽑아줘서 존재하는 거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해야 되고 합의도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께서 싫어하는데 그거를 여야 간에 합의했다고 그럼 그게 어느 나라 정치예요? 자기 나라 국민들 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적 저항이 저희는 지금 맛을 봤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그 저항에 부딪혀서 이 법안 지금 이렇게 합의 안 되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 수사는 의도적이다. 수사는 공교롭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국 문제는 묵인할 수 없다. 조국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온도 차이가 상당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입시 비리 자체를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나는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장관 후보자 상태에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 또 사과를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하겠다.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사과 몇 번이고 했습니까? 이준문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사과를 여러 번 하긴 했죠.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사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많은 사람들의 이제 아마 의문 내지는 이제 반문은 그거겠죠. 사과의 전제는 늘 반성입니다. 반성 없는 사과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늘 사과를 하고 나서 난 사과했으니까 조민 씨랑 같이 입학했던 고려대학교 그러니까 10학번 친구들 전체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자. 2015년도에 입학했던 부산대 의전원 전체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자. 라는 데서 반성을 읽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마치 물귀신 작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기범이 재판정에서 나만 사기쳤냐, 다른 사기범도 있는데 왜 나만 처벌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기범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사기를 쳤든 안 쳤든 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 형법의 원칙인데 형법학 교수인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과를 하고 나서 검찰이 우리 가족 도륙했다면서 윤석열 당선을 향해서 이제 만족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모습에서 과연 이것이 사과인가 이런 이제 반문들을 많이 하는 거고 흔히 사람들이 반성 없는 사과를 두고 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 어린 사과라고 보긴 참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는 사과는 하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라는 의견.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조 전 장관이 입장을 올리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SNS를 갑자기 올립니다. 조 전 장님 사과 말씀에 감사드린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반성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조국 전 장관의 사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뜨거운 소식 몇 가지 정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죠. 대통령실 이름이 뭘까요? 피플스 하우스라는 다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 집, 피플스 하우스 이렇게 되나요? 국민의 집, 맞네요. 국민의 집.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중 새 집무실 이름을 국민에게 물을 계획.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기존의 이름을 대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피플스 하우스가 피플스 하우스, 국민의 집. 그러면 이게 피플스 하우스로 될지 국민의 집으로 될지. 다음 달 15일까지 이름 모집 중이다. 아, 그렇군요. 10,00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6월 초에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피플스 하우스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피플스 하우스 약간 국민의 집. 우리 집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영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피플스 하우스 이걸 직역하면 국민의 집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 집 행정관, 뭐 국민의 집 비서관 이거 뭔가 좀 약간 우리가 너무 청와대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뭔가 또 한 글자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청 뭐 이렇게 그러면 피플스 하우스는 뭔가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집 하기도 그렇고 근데 국민의 집 하면 또 좀 어감이 그렇게 되죠. 또 피플스 하우스 하면 좀 영어를 쓰니까 좀 세련된 것 같긴 한데 또 뭐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름을 한번 지어놓으면 물론 뭐 다음 정부에서는 또 바꿔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화이트 하우스, 뭐 청와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짧으면서도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 돌직구 멤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가 기습 질문하니까 용의주. 그래서 뭐 청와대 뭐 유민관, 여민관 이제 그런 명칭은 상당히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약간 옛날 사람이라 한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지금 관심 있게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명칭으로 정할까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피플스 하우스. 이제 피플스 하우스 국민의 집보다는 좀 더 상징성 있고 이제 세련되면서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명칭을 아무튼 잘 골라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용산 청와대에서 용와대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질말도 있고. 자, 그럼 윤핵관 이양수 의원님께 기습 질문 드립니다. 자, 당선인이 물어봐요. 이양수 의원. 네. 임자가 하는 대로 하겠네. 이름 하나 어떤 게 좋겠나? 즉석 제안. 국민의 집이요. 국민의 집. 피플스 하우스. 예. 피플스 하우스.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집. 당선인께서 그 예전에 선거 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예.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말씀하시다가 당명을 참 잘 졌다는 거예요. 국민의 힘으로. 그 국민의를 앞에다 붙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뭐 국민의 정책, 국민의 뜻, 뭐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 당명을 정말 잘 졌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국민의 집이잖아요. 피플스 하우스가. 그래서 그냥 그 아마 인터뷰 중에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아마 즉각적으로 아이디어 중 하나다. 예, 아이디어 중에 하나실 거고 저거로 정하라 이런 뜻은 아닐 거고요. 그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많이 왔다면서요. 예, 사실 그 청와대는 그 푸를 청에 기와 와자를 써서 청와대였잖아요. 이름 이뻐요. 근데 청와대. 이뻐요. 그리고 영어로도 그냥 블루 하우스 이렇게 BH 이렇게 됐는데 피플스 하우스 그러면 PH가 되거든요. PH는 뭔가 좀 산성 그 약간 산성 느낌 나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알칼리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그 공모를 통해서 잘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당이지만 뭐 하나 장명 제안 주신다면. 그러니까 BH로 하면 되겠네. BH. 왜 BH? 블루하우스. 블루하우스. 네, 청와대. 저 백악관도 화이트하우스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은 저기를 BH 블루하우스로 해도 되잖아요. 아, 그냥 아예 영어로? 네. 영어로. 이재명 기자는요? 피플스 하우스보다는 블루하우스가 안 낫습니다. PH보다는 BH가 낫다. 그렇죠. PH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글쎄요. 이양수 의원께서는 국민의를 붙이니까 뭐든 다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옮기는 새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의 힘만 쓰는 집무실은 아닌 거죠. 나중에 민주당도 집권했을 텐데 민주당이 만약에 뭐 더불어집으로 하자 이런다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국민의가 들어가면 더불어집은 더 이상해. 더불어집은 더 이상해. 예를 들면 사실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 국민의가 했을 때 국민의 다 붙이면 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이름을 장명했을 때 더불어야 다 붙이면 된다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한쪽 당을 연상시키는 이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좀 민주당이 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겠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은 BHC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듣고 보니까 치킨집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0,000건 넘게 지금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중에서 좋은 장면들이 뭐 10개 넘게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 좀 공개가 되는 날이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고 기다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민의 집 피플스 하우스를 얘기했는데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은 또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집무실 이름 국민이라는 이름 들어간 거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플스 하우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뭐 집이라든지 국민의 뭐 국민관이라든지 또 예민관이라든지 이런 국민을 넣은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5월 10월까지 접수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선호하고 또 적절한 이름을 그 명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관도 좀 그렇죠. 고깃집 같기도 하고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제가 봤을 때 윤한홍 그 의원이 좋은 건 안 밝히고 있어요. 옛날에 민주당 이름 바꿀 때도 그때 손혜원 의원이 뭐 이상한 거 3개 들고 와서 어떠냐라고 하고서 나중에 딴 거 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딴 게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가 5월 10일 개방되잖아요. 신규 개방 등산로, 그다음에 개방 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양수 의원이 청와대에도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방되는지 코스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뭐 청와대 계신 분이 3분이나 계셔서. 뭐 춘추관이 그 청와대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정면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 윗길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입구예요. 윗길로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가는 건데요. 저 코스가 청와대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저 바라보면은 그 광화문 있잖아요. 경복궁 있고 그다음에 그 광화문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뭐 세종대왕 동상 아주 그림같이 보면서 저 쭉 용산 저기까지 봅니다. 그 맑은 날은 저기 동작동 그 국립묘지 거기까지 보여요. 그래서 코스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청와대 경내도 이제 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제 개방 다 하니까 저게 저희가 원래 다 개방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기 퇴임 전에 아주 선수를 치셔갖고 저걸 하셨는데 어쨌든 잘한 결정입니다. 저거는 국민들한테 저렇게 서울의 가장 중요한 그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개방한다는 것은 뭐 권력을 자꾸 나누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를 알리는 좋은. 아니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등산 코스가 개방되는 거고 지금 그림은 본관이잖아요. 집무실. 집무실도 개방되는 거예요? 5월 10일부터 되죠. 바로 개방돼요? 예, 5월 10일부터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뭐 그 절차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일이 좀 걸리겠군요. 어쨌든 5월 10일부터 윤 당선인께서 저게 안 들어가시고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게 좀 저거죠. 이제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관람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네. 13일간 개방 행사. 그래서 오전 10시 오픈 국민 비서 시스템으로 신청을 가능하고 관람 희망일 8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39,000명 입장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서 이름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는 가서 사진 촬영 모두 가능이라고 인수위 쪽에서 또 밝혔습니다. 뭐 가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저 상춘제 있고 그 옆으로 계곡 쫙 올라가면은 거기에 비단 잉어들 있잖아요. 그게 쫙 있는데 그 위에는 잘 보시면 나무들 사이로 그 낚싯줄을 이렇게 메워놨어요. 뭐냐면은 그 매나 뭐 이런 게 와서 이 저 물고기 못 잡아먹게 잉어로 잡아갈까 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낚싯줄이 쫙쫙 있어 날개가 걸리게 새가 못 내려오게 그래서 거기 쫙 있는데 아주 그 청와대 경내 한번 가보시면 거기 이제 민간인 분들한테 그 관람객들한테도 그동안은 공개가 안 되던 곳이거든요. 그 공개되는데 한번 쫙 올라가시면은 정말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시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말 애를 써서 조경에 이게 가꾼 나무들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한덕수 총리 청문회가 파행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등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을 하면서 파행이 된 겁니다. 선서조차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틀째인 오늘은 어떻게 될지도 좀 한번 점검해 보죠. 어제의 모습 함께 보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을 한단 말입니까? 개인정보 제공하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성일 발언 허가 모든 책임은 단독 진행하는 국민의힘에서 책임지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집에서 다 보관할 수 있겠는지.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지금은 사시사철 산딸기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의 의지다. 자,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청문회 예정대로 하면 이틀째인데 이 시각 장면 한번 보시죠. 어제는 한덕수 총리가 선서조차 못하고 우두커니 있다가 파행.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인데 화면이 좀 국민의힘 의원들만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민 기자. 그럼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도 지금 일단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저 인사청문회 위원도 다수일 텐데 그런 점에서 뭐 파행이 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사실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 마지막 날이죠. 그 법정이라는 게 뭐냐면 인사청문회를 행정부에서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나면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게 돼 있죠, 법적으로는요. 물론 뭐 관례적으로 사실 그 이후에 연 경우도 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부 답을 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가 또 해야 할 일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의 거부 이유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정확하게 민주당이 이 자료를 안 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지는 거는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사무관 이유가 공직에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월급 명세서를 내라, 내지는 뭐 10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자 측의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아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의도밖에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물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도 협치라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대선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권력이 국민에 넘어간 것 같지만 입법권은 분명히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민주당도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은 민주당이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아주 많은 장관들을 야당 동의 없이 여럿 강행한 바 있는데,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해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부결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전재수 의원한테 여쭤봐야죠. 근데 부결 권한이 당연히 있죠. 부결해서 인준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첫 조각의 첫 총리가 부결로 낙마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또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부결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 조정안과도 엮어서 같이 또 논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검수완박 국면이랑 지금 뭔가 국면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이어지는데요. 시작합니다. 경기도 대진표 확정됐어요. 뭐 예상했듯이 김은혜 대 김동연, 김동연 대 김은혜 맞짱.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이재명 전 후보가
어딘가로 또 나오는 건 아니냐 재보궐로 라는 얘기도 솔솔 나와요. 함께 보시죠. 어제 민주당이 김동연 후보를 확정했어요. 뭐 과반 넘게 결선 필요 없죠. 이렇게 되면 그냥 김동연, 김은혜 대 김동연, 김동연 대 김은혜. 경기지사 양자 대결 결과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피플 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PNR 조사죠. 김동연 48.8, 김은혜 41.0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죠. 이 경기도 선거가 만만치 않다. 양당 어느 쪽이든 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즉 묘하게 김은혜 후보가 확정되면서 김은혜 후보는 대장동 수사에 앞장서왔기 때문에 이 김은혜냐 김동연이냐라는 선거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을 지키라, 이재명을 뭐 파헤치라의 뭔가 묘한 각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지금 여론조사 보면 김은혜 후보가 확정됐고 김동연 후보가 확정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 선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만만치 않은 선거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해야 되겠지만 저는 김은혜 후보가 확실히 이긴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 지금 저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거 보시면 그 민주당의 4선, 5선 의원들을 다 이겼어요. 예. 민주당 인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김동연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긴 하지만 민주당 색채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다른 후보들을 제끼고 지금 김동연 후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되는 데 성공했는데 또 선거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김은혜 당선인은 아무래도 그 뭐 당에도 있었고 대선 때도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어줄 당원들이 좀 응집력이 있는데 지금 김동연 후보는 또 민주당 핵심들이 이렇게 열심히 뛸 그만한 그런 또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건데 김은혜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재수 의원님은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예, 대통령 선거를 지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불과 한 20일 정도 있다가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 여론조사 50% 해가지고 김동연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끝이 났거든요. 사실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선 투표까지 안 간 것은 그만큼 이제 경기도민들의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어떤 그 실적과 성과 또 그동안 이제 고위 관료로서 여기저기 로펌에서 수십억 주겠다 뭐 이런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지켜왔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매력이 잘 어필하고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굉장히 좀 선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진표 확정됐고 둘 중에 한 명만 이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김동연 후보가 SNS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군요. 반드시 승리하여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 저를 후보로 택한 건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기라는 경기도민 당원 동지의 준엄한 명령. 세 분 후보님들의 손을 굳게 잡고 단단한 원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어제 인수위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에서 그 교통과 주거 문제의 수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분들과 그리고 저희 정책팀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던 그 공약 사항을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 전해드리고요. 이번에 곧 발표될 인수위 국책 과제안에 주요 과제안에 저희 경기도 공약이 포함됐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일정 정도의 문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묘하다라고 얘기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전달했다라는 설명인데 혹시 그 봉투 안에 어딘가 한쪽에 조그맣게 쪽지로 해서 분당 출마하세요. 뭐 그렇게 쓰진 않았겠습니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출마한 거 아니냐, 그 지역구로. 이런 설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추측하는 건 저희들 자유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틀려도. 자, 일단
그 기문에 빠진 성남 분당갑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국민의힘 관계자, 차기 당권도리는 안 위원장으로서는 일단은 뭐 배지를 달아야 원내 진출이 가능하니까 원내 입지 확대 위해 출마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 당내 주도권 갈등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이재명 고문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뭐 대진표도 정치부 기자들의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한다. 오,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근데 사실 이제 재보궐선거 자체보다 이제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분당갑에 출마를 하면 이게 굉장히 아주 핫한 지역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오고 싶어 할 거다? 그러면 왜냐하면 본인이 뭐 차후에 당권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당권 도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고요.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존재감 이런 것들을 사실 보여주고 또 당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착을 하려면 사실 배지를 달고 있는 거와 안 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큰 차이죠. 그래서 분당갑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혜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물론 뭐 표면상으로는 경기도에 민원을 전달하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뭐 경기도 민원을 전달하러 갔다? 그렇지. 그건 아닐 것 같고 또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분당갑에 출마를 하게 되면 경기도 선거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대선 주자급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하는 걸 가정을 전제로 하면 과연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의 좀 판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재명 고문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대선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 비호감 후보끼리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분당갑에 약간 특수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당갑에서 출마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비호감 후보는 아니단 말이에요.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에 대선에서 뭐 아깝게 졌다고 해서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과연 정치에 모험을 걸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 저는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철수면 나간다. 제가 안철수면 저는 나갑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김광선 변호사님이죠. 김남국 의원, 측근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는 청사진을 그린 게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제 정말 어떤 청사진을 그리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전혀 없고. 홍영길 의원이 지금 이제 서울로 옮겼잖아요. 그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죠. 거기가 묘하게 이준석 대표와 지역구가 겹쳐서 이 대표가 떨어졌죠. 이 대표가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와서 떨어진 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전 거죠. 그 다음에는. 그다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그러면 지역구가 변동이 이루어지겠군요.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에 나가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굉장히 복잡한 구도, 그러니까 이게 늘 출마의 본인의 의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본인이 이제 나갈 거냐 말 거냐 의지가 중요한 거지만 이제 구도가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면 안철수 위원장도 굉장히 명분이 생기죠. 이재명 고문이 나온다면. 그런데 만약에 김병관 전 의원이 나왔을 때 안철수 위원장이 지역구를 바꿔가면서까지 나올 명분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안철수 위원장 본인의 의지 못지않게 주변에서는 굉장히 출마를 권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경선 토론 없이 바로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아시죠?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후보죠. 어제 오후 10시 30분 예정 민주당 서울시장 토론회 취소, 검수완박 법사위 심야 소집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거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TV 토론 없이 1차 경선, 그리고 TV 토론 2차 경선 최종 후보 확정.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이대로라면 전 대표님 송영길 후보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도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후보가 되기도 전에 흠집이 좀 많이 났습니다. 당에서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해버리고 이러면서 흠집이 많이 난 상황이라 어떻든 좀 이 경선 역동성을 위해서 좀 결선 투표도 가고 하는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울시장 결과 어떻게 될지 좀 보겠고요. 김진애 후보가 그런데 어제 김어준 씨가 편파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왜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답네요. 편파적 몰이가 심합니다. 이 김진애 후보 얘기예요. 작년 보궐선거에서는 김진애 후보를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오늘은 송영길, 박주민 후보만 인터뷰하고 김진애는 내일로 뺐습니다. 김진애를 투명인가 취급하는 것. 그래서 뉴스공장은 편파적 몰이가 심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근데 오늘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제 송영길, 박주민 두 후보를 뉴스공장에 인터뷰를 했고 자신을 이제 어제 같이 하거나 그랬어야 했는데 자기는 이제 내일, 그러니까 어제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제 아마 제가 뭐 라디오를 듣지 못했지만 오늘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서 편파성을 얘기했던 건데 아마 지난 재보궐선거 때에 좀 서운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박영수 후보가 결국은 단일화를 해서 박영수 후보한테 양보를 했죠. 근데 자신에 대한 너무 조명이 없었다 이런 점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깜깜이 선거가 된 거죠. 계속 공천 배제했다 다시 배제를 철회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 이제 본인은 계속 의지를 밝혔었는데 이제 본인이 조명받지 못하는 것에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상당히 좀 흥미로운 국면으로 재보궐선거까지 연계되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도 채널A와 함께 하시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